자, 이제 그 재무제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잘 따라오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좀 이번에 재무제표는 처음에 배우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 용어들도 어렵고, 그래서, 그렇지만 저는 이제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이거 재무제표를, 만들거나 아니면 감사를 하거나, 뭐 꼼꼼하게 이게 왜 이거고 뭐고 이거 세부적인 항목을 알기보다는 가장 기초적인 부분들만이라도 아시면 호구되는 것은 방지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이제 설명을 먼저 좀 드려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게 자산화라는 개념이랑 비용 처리라는 개념을 먼저 아셔야 오늘 김수원 대표님의 강의를 좀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을 먼저 좀 드려보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 설명은 이제 자주 막 얘기를 했던 개념입니다. 이제 무형자산의 개념을 설명을 할 때, 자산화냐, 비용 처리냐,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하시는 게 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어, 제가 이게 그 적절한 비율을 이제 제가 생각을 해내야 되는데 아직은 생각을 못해서 그동안 제가 써왔던 비율을 쓸 텐데, 왜 이게 이제 좀 문제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농담처럼, 제 아는 형들이 자꾸 효서가 너 그거 자꾸 하면 너무 없어 보여 라는 얘기를 했지만 다른 생각이 안 나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 이거 해야 되네 또 결혼 전에 이제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결혼식 갈 때 우리가 이제 캐피탈라이즈 즉 자산화 처리하는 게 있고 비용 처리 이건 비용이다 이거는 돈을 쓰는 경우에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돈을 쓰는데 이게 나중에 나한테 돌아올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면은 자산화를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이거는 비용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은 비용 처리가 되는데, 중요한 거는 어떤 거는 캐피탈라이즈하고 어떤 거는 비용 처리를 하냐 이런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설명은 이겁니다. 펜을 조금만 더 굵게 할게요. 캐피탈라이즈는 제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 친구 결혼식장에 갔을 때, 그 친구한테 제가 이제 축의금을 5만원을 내잖아요? 이게 쪼잔해 보이긴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5만원을 내면서 이제 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 내 결혼식 때 올까? 내 결혼식 때 와서 5만원 낼까? 그러면 이제 낸다고 생각하면 캐피탈라이즈가 되는 거고요. 얘 지금 뭐 회사도 어렵고, 그러니까 뭣도 있고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내 결혼식에는 안 올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 비용 처리를 해야 된다. 왜냐면 돌아올 것 같으면은 캐피탈라이즈고, 안 돌아올 것 같으면 비용 처리를 하는 거다. 라는 설명을 좀 드렸었죠. 그래서 이게 뭐든지, 이게 캐피탈라이즈 하는 경우가 있고, 비용 처리가 하는 경우가 있는데, 캐피탈라이즈 하는 경우는 이제 전과 후로 제가 나눠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떤 뭔가를 투자를 해서 만들 때 우리가 이제 유형자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캐피탈라이즈 한다라고 해서 반드시 유형자산이면 캐피탈라이즈 하고 무형자산이면 익스펜스 하고 이런 경우는 아니지만 대체로 그렇다는 말씀을 드려서, 여기는 이제 유형자산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여기 이제 무형자산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래서 전후로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전은 유형자산이 완성되기 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공장으로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공장이 완공되기 전까지는 캐피탈라이즈에서 자산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이게 내가 돈을 예를 들어서 뭐 대표적인 사례를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렸던 게 뭐 롯데케미칼이 미국에다 ECC 공장을 짓는데, 뭐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삼성전자가 미국에다 공장을 지으면 그 공장을 지을 때 들어가는 여러 가지 돈들 있잖아요. 뭐 자재도 사야 되고 뭣도 사야 되고 인부도 고용해야 되고 수많은 돈들, 그런 투자를 해서 돈은 실제로 나가지만 이게 나중에 공장이 돼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공장이 착 지어지면 너무 얼마나 멋있습니까? 거기서 이제 막 반도체가 나오고 제품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제품을 팔면 어차피 나한테 돌아올 거니까 요거는 캐피탈라이즈 한다라는 거죠. 아까 이제 이제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이번은 이제 무형자산을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어떤 R&D 하는 회사예요. 바이오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임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임상 1상, 2상, 근데 3상 될 때까지는 3상이 되면 이게 돌아올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캐피탈라이즈를 하는 겁니다. 아, 여기에 들어가는 임상 3상에 들어가는 R&D는 이거는 나중에 돌아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캐피탈라이즈 할게요. 비용 처리 안 할게요. 라고 얘기하고, 이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손익계산서에 들어가지 않고, 재무제표에 바로 들어갑니다. 이건 내 거니까, 내 거. 이거 내 자산으로 이제 잡아놓는 거예요. 내가 지금 돈이 나가가지고, 1억, 매년 1조씩 계속 들었지만, 그게 나중에는 내 자산으로, 딱, 눈에 보이는, 혹은, 뭐, 보이지 않지만, 어쨌든 뭔가 내가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캐피탈라이즈를 하는 거다. 그런데 이제 감가상각, 그러니까 캐피탈라이즈를 하는 경우에는, 어쨌든 돈은 나갔잖아요. 돈은 나가서 건물이, 공장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공장을 이렇게 지어보겠습니다. 공장이 만들어지더라도 이 돈은 나간 거잖아. 이미 돈은 나갔으니까 뭔가 이게 처리를 해야죠. 그냥 이게 어떻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면은 여기서는 이제 감가상각을 합니다. 감가상각은 정률로 상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분하게 이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3조짜리다 라고 얘기하면 10년에 걸쳐서 매년 3천억씩 가치가 하락하는 걸로 장부상으로 써놓는 겁니다. 그래야지 만약에 갑자기 10년 있다 갑자기 이거 뭐야 왜 공장이 이거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매년 일정한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제 뒤에 이제 김선 대표님이 설명해 주신 부분은 상각이라는 개념인데 이건 이제 더 무서운 거예요. 내가 이거 예를 들자면 이제 무형자산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입니다. 무형자산 같은 경우에도 캐피탈라이즈 하는 경우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나는 이런 무형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거에 투자를 해가지고 내가 이 무형자산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이 고객과 술을 많이 먹었는지 알아요? 그래서 나는 이거는 나중에 돈으로 돌아올 것 같고 이 고객이 나한테 나중에 돈을 줄 테니까 이건 캐피탈라이즈 해야 돼요 라고 해서 캐피탈라이즈 했다 칩시다. 무형자산이죠. 뭐 임상 약 개발할 때도 얼마나 많이 뭐 술도 먹고 많이 하겠어. 마케팅 비용 그런 거 다 유형자산 해가지고 그러니까 캐피탈라이즈해서 비용 처리하지 않고 내가 나중에 이거는 돌아올 거니까 나중에 비용 처리를 하더라도 쌓아놓을게 라고 해서 쌓아놨는데 아이고 이거 웬걸 아무것도 아닌 거죠. 임상 실패 막 이래버리면 이거를 이제 상각 그냥 한 방에 떨어버려야 된다라는 개념이 여기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무서운 개념인 거죠. 삼각되는 경우. 이게 이제 재무제표에서 갑자기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경우고 이럴 경우에 이제 주가가 그 전부터 이제 반영되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 시작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비용 처리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보통은 이제 돈을 쓸 때 유형자산도 그렇고 무형자산도 그렇지만 비용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돈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매우 낮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비용 처리한다라고 얘기했고 대부분 이제 뭐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뭐 카카오, 네이버 등등 이렇게 무형자산 투자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다 비용 처리해요. R&D, R&D를 이제 캐피탈라이즈 하는 경우도 있지만 비용 처리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R&D를 캐피탈라이즈로 해서 계산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있지만 어려운 얘기죠.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어쨌든 비용 처리를 해버리게 되면은 이게 공장이 완성된다라는 개념을 제가 이제 무형자산에서는 머니타이제이션 돈이 나오기 시작하는 점 예를 들어서 카카오라는 플랫폼에서 돈이 벌리기 시작하는 경우를 공장이 완성되는 경우로 비유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경우에는 얘네들은 감가상각 할 게 없다. 그래서 이익이 갑자기 증가한다. 이런 말씀을 자주 들었었죠. 그래서 이 비용 처리하는 부분 특히나 이제 무형자산 경우 같은 경우에는 다 비용 처리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돈을 이제 머니타이제이션을 해야 되는데 이 머니타이제이션 하는 게 이게 또 보통 어려운 의사결정이 아니죠. 그리고 예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자산화와 비용 처리에 대한 부분을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오늘 강의를 이해하시는데 훨씬 더 수월하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이제 오랜만에 새록새록 회계 지식을 꺼내가지고 지금 이제 수업을 듣고 있는데, 이렇게 정말 깔끔 떨어지게 설명해 주시는 분은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게다가 우리가 회계만 공부하면 진짜 어렵고 재미없고 지루하고 한데, 이걸 투자와 연결해서 이해를 하고 바로 설명을 하니까 훨씬 재밌고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당기순이익단으로 내려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왜곡 현상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영업이익으로 장사해서 잘 본 건 또 중요한데, 사실은 중간에 요즘에는 또 워낙 많은 다양한 이게 회사들이 막 복잡해져가지고 막 이런 게 많아요. 그런 내용들을 오늘 좀 소개해 주실 것 같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 팀장이 이제 소개해 준 대로, 네. 우리가 앞 시간에는 매출 원가율, 또 이제 판관 비율에 영향을 미쳐서, 영업이익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좀 짚어봤잖아요. 네. 이번 시간에는, 영업이익 아랫도리에서 네네네. 그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요소들. 또 장사를 해서 한 건 아니지만 뭔가 그 외에 그렇죠. 뭔가들. 예. 실제로 기업들의 실적에 영향을 많이 주는 그 요소들만 제가 이제 따로 좀 제가 가정으로 예를 들자면 가게로 생각해 보면 내가 회사 다녀가지고 버는 월급이 영업이익이라 치면 이제 그 외에 뭔가 재테크를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빚이 있는데 뭔가 뭐 이런 것들 그 외의 것들 그건 영업 외 영업 외인 거죠. 그렇죠. 네. 우선은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운 거 아주 간단하게 뭐 한 30초 만에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영업 수익은 매출이고 영업 수익에서 영업 비용을 빼면 영업 이익이 되고 네. 영업 비용은 크게 봐서 두 가지가 있다. 해서 매출 원가 그다음에 판관비가 있다. 판관비. 그다음에 영업이익 아랫단으로 가게 되면 영업 외의 수익과 영업 외의 비용이 있으니까 영업 외의 수익에서 영업 외의 비용을 빼면 영업 외의 손익이 나온다. 네. 그래서 이제 영업 외 수익으로는 이제 크게 나누면 금융 관련된 수익 그리고 기타 수익이 있다. 뭐 금융 관련된 수익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대표적으로 뭐 이자 수익 같은 이자 거겠죠, 수익. 그죠? 그다음에 이제 영업 외의 비용으로는 마찬가지로 금융 비용과 기타 비용이 있다. 뭐 이자 비용 같은 거 뭐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영업이익에다가 영업 외의 손익을 더해주고 네. 우리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같이 공부해볼 지분법 손익을 더해주면 세전이익이 나온다. 그래서 세전이익에서 법인세 비용을 차감을 해주면 이제 당기순이익이 나온다. 이렇게 손익계산서는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이제 18페이지에 제목이 재밌네요. 예, 우리 단기 순이익에 뒤통수를 시게 때리고 가는 복병들, 이제 이놈의 자식들이 이제 어떤 자식들인지 이제 어떤 제가, 놈들이야, 이거? 볼 텐데 대표적으로 손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유형 자산의 손상, 무형 자산의 손상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자산의 가치가 장부 가격에 미치지 못하면 손상된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네. 이 손상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알리면 손상 검사를 하거든요. 네네. 그러면 우리가 결산을 할 때마다 모든 유형자산, 무형자산을 다 갖다 놓고 검사를 하게 되면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회계 감사만 1년 내내 하다가 시간을 보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손상의 조짐이 있는 자산들에 대해서만 손상 검사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밥솥을 만드는 회사인데 네. 갑자기 이 어떤 뭐 경쟁 업체들에서 아주 좋은 신제품 뭐 밥솥을 이제 많이 내놓고 또 해외에서 뭐 중국이나 이런 데서 뭐 값싼 밥솥이 많이 밀려 들어와 가지고 밥솥 시장이 완전히 개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떨이로 팔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게 더 극단적인 예가 될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 PDP PDP. 내비게이션 네, 이런 거 그런 만든 거 거. 자주 쌓아놨는데 네, 맞아요. 아이폰이 나온 거야. 맞아요. 이거 누가 사? 안 사죠. 안 사지. 안 사죠. 그런 거 똑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지금 내가 밥솥 제조 설비가 우리 회사의 장부상으로는 한 50억으로 잡혀 있는데 앞으로 이 설비를 계속 가동을 했을 때 네. 50억 원 이상을 우리가 뽑아 먹을 수 있겠느냐 하는 걸 검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감사를 하는 뭐 회계법인하고 회사가 이 지금 뭐 밥솥 시장이 지금 너무 지금 안 좋다. 앞으로 개선될 조짐도 별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손상 평가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손상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이 밥솥 설비를 계속 돌려가지고 영업을 계속 했을 때 벌 수 있는 돈이 얼마냐 네. 했더니 한 30억 정도 계산이 됐어요. 네네. 그러면 우리가 이 설비를 그냥 바로 시장에다 내다 팔면 얼마나 받지? 이거는 고철값밖에 안 돼. 한 5억밖에 안 돼. 그러니까 계속 돌리는 게 더 낫단 말이에요. 네네네. 차라리. 그래도 돌리는 게 낫다. 그래도 돌리는 게 나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계속 돌리면 그래도 30억이라도 벌 수 있으니 지금 내다 팔면 5억밖에 안 되니까 계속 돌렸을 경우에 우리가 최대한 벌 수 있는 게 30억밖에 안 되니 이 설비의 장부 가격은 50억 그대로 둘 수가 없다. 그래서 설비의 장부 가격을 30억으로 까자. 그러면 그 차액이 20억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이 차액만큼을 손익계산서에서 유형자산 손상차손이라고 하는 유형자산 손상 비용으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손상 비용을 우리가 그냥 손상차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유형자산 손상차손이 있고 또 마찬가지로 무형자산도 가치 평가를 해서 그 손상 측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뭐 무형자산이 뭐가 있냐면 영업권이라고 하는 무형자산이 있고 네. 또 우리 이제 지적재산권 있잖아요. 뭐 특허권 같은 거, 뭐 이런 것도 이제 우리 뭐 브랜드 사용권 같은 거 이런 것도 이제 무형자산이고 우리가 개발비라고 하는 무형자산이 있습니다. 이 개발비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신약을 개발하잖아요. 그러면 신약 개발은 임상 1상하고 2상까지 투입되는 비용은 그냥 단기에 비용으로 처리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임상 3상에서부터 들어가는 그 투입하는 돈은 이것을 비용으로 처리를 하지 않고 그 금액만큼을 자산으로 얹어두게 합니다. 왜냐면 그래도 성공할 가능성이 성공할 많이 가능성이 높으니까. 높으니까 돈을 벌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쓰긴 썼어. 분명히 임상 시험한다고 돈을 무진장 썼는데 이 돈 쓴 게 그냥 돈 쓴 게 아니라 임상 3상까지 왔기 때문에 신약이 최종적으로 개발되어서 승인을 받아서 판매되어서 돈을 벌 가능성이 있는 지출이야. 그쵸. 그러니까 요거는 일단은 자산으로 비용 잡아놔. 처리하지 말고. 비용 처리하지 말고 하고 언제 비용 처리하냐면 모든 그 돈을 쓰고 자산으로 잡아놓은 것의 비용 처리는 돈을 버는 시점부터 비용 처리를 하는 거예요. 수익이 발생할 그렇죠. 시점부터. 이익이 날 때, 뭐가 그렇죠. 완성됐을 때. 그렇지. 그러니까 신약이 개발 완료되어서 뭐 우리나라 식약처나 아니면 미국 FDA의 승인을 얻고 실제로 판매에 들어가는 그 시점부터 회사가 정해놓은 뭐 10년이면 10년, 15년이면 15년 일정한 기간에 나누어서 비용 처리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가 임상 3상에 한 500억을 투입을 했어. 네. 그래가지고 당연히 임상 3상이 잘 될 줄 알았는데 임상 3상 결과가 안 좋아. 그러면 우리가 자산으로 잡아놓은 이것이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애매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없어. 이거는 손상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 개발비 자산은 그냥 장부에서 지워버리면서 비용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게 이제 개발비, 이 자산 손상. 개발비는 이제 무형 자산이니까 네. 뭐 무형 자산 손상 차손이라고 해도 되고 뭐 개발비 이 자산 손상 차손이라고 해도 되는 거죠. 이제 요렇게 발생되는 그 유무형 자산의 손상 차손이 있거든요. 네. 이제 요게 가끔 이제 발생이 되는데 제가 이제 구독자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무형자산을 되게 강조를 많이 해요. 많이 하시죠. 무형자산 되게 그렇죠. 중요하다라고 말씀 네. 많이 드려서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는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어요. 무형자산이면 다 좋나? 그거 절대 아닌 거예요. 무형자산 중에서도 쌓아놨다가 어느 순간 가격이 이거는 감가상각도 아니고 그냥 아까 말씀하신 500억이 그냥 빵이 돼. 그렇죠. 이런 것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를 맞습니다.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실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거 손상한다는 것도 참 이게 많이 이게 손상이 이거지. 회계사들 가가지고 이거 손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회사에서는 회사에서는 지금 이게 장사 잘 답답하죠. 되고 있는데 네. 그냥 갑시다. 답답하죠. 그러면 또 이제 안 된다. 뭐 해가지고 엄청 싸우고 막 이런 것도 있습니다. 네. 옛날 이런 적 한 번 있었어요. 옛날에 하이마트에 경영권 분쟁이 벌어졌어. 네. 벌어져가지고 뭐 종업원들하고 경영진하고 뭐 이렇게 막 섞여가지고 뭐 이제 새로 들어온 뭐 사람들하고 막 싸우니까 어떤 애널리스트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이마트의 그 브랜드 가치가 굉장히 떨어졌다. 그것 때문에 싸우니까. 그렇게 해서 그때 이제 하이마트에 인식되어 있는 그 영업권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영업권을 까자. 그래서 그 영업권을 까자고 주장을 했다가 뭐 회사로부터 엄청나게 뭐 강력한 항의를 그러면. 엄청나게 먹었던 그런 경우가 있어요.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솔직히. 해서 옆길로 샜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19페이지에 이제 헬릭스미스 이제 바이오 회사죠. 신약 개발하는 회사인데 헬릭스미스가 그 2019년 한 9월 10월쯤에 그 임상 3상 중에서도 이제 전기 임상이 있고 후기 임상이 있거든요. 근데 3상 그 1A 뭐 1B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3상이 이제 초기 임상에서 좀 결과가 안 좋게 나왔어요. 임상에서 좀 실수가 있었습니다. 실수가 있어서 결과가 좀 안 좋게 나왔는데 그때 이제 회계법인이 어쨌든 임상 결과가 안 좋으니 임상 3상에 투입했던 돈들을 다 개발비 자산으로 잡아놨을 거잖아요. 이걸 다 털자. 그때 회사가 이제 조금 미적미적 됐습니다. 금액이 크거든요. 그 금액이 한 800억, 800억 돈 정도 되니까 뭐 회사 그게 이제 비용으로 투입되면 그 회사 단기 순손실이 이제 엄청나게 이제 커져 버리고 자칫하면 자, 헬릭스미스 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회사는 이제 조금 버티고 있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회계법인 쪽에서 이건 보수적으로 처리해야 된다. 좀 과감하게 처리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해가지고 그 임상 3상 들어가면서 투입을 했던 그 개발비. 자산으로 잡아놨던 개발비를 전부 다 털어냅니다. 그게 이제 지금 이 표에 나타나 있는 건데요. 표 한번 보시면 자 이제 두 개입니다. 신물질. 그 VM20이 DPN하고 VM20이 그 PAD 요거 두 개인데 위에 게 이제 주력이죠.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018년 말까지 한 3상에 649억 정도 들어갔고 2019년에도 127억을 넣어가지고 개발비 자산이 이제 그만큼 이제 쌓여갔겠죠. 이거를 이제 765억 원을 그냥 털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19년 말에 장부가액은 한 11억밖에 안 남았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물질은 그 18년까지 한 53억 정도 개발비 자산으로 잡아놓고 2019년에는 더 추가된 돈은 없는데 요거는 다 털어버렸어요. 53억 완전히 다 털어버리고. 그러니까 총 그 이 개발비 자산 그 손상으로 처리한 금액이 818억이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손익계산서 표에 보시면 어차피 뭐 헬릭스미스는 매출은 안 나는 회사입니다. 신약 개발 하나 보고 가는 회사니까. 그래서 매출 44억이고 영업 손실이 417억인데 요 이제 개발비 손상 차손이 그 밑에 보시면 기타 비용으로 818억이 딱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요 818억이 영업이익 아랫도리에서 기타 비용으로 꽂혀 들어가 버리니까 단기 순손실은 영업이익의 한 2.5배 정도, 한 1,083억 정도 무지막지하게 이제 커지게 되었죠. 아마 그래서 이 헬릭스미스가 이때 이제 자본도 좀 줄고, 잠시까지는 아닌데 자본도 좀 줄고, 아마 그때 관리 종목 지정 요건에 들어갈 위기 그 상황에까지 뭐 가는 바람에 그 이후에 아마 증자를 했을 겁니다. 증자를 하면서 그 헬릭스미스의 이제 김선영 대표가 한 1, 2년 전에 한번 증자하면서 앞으로 추후에 2, 3년 동안은 증자는 없을 것이라고 주주들을 이렇게 공언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그 증자 들어가면서 뭐 엄청나게 욕도 많이 먹고 뭐 시달린 뭐 그런 기억이 나요. 근데 뭐 이걸 의도적으로 막 뭐 그 임상을 안 하려고 했겠어요. 하려고 했는데 뭐 그렇죠. 어떻게 하다 보니 이렇게 안 좋은 결과가 난 경우도 있었다. 근데 이런 케이스를 통해서 우리가 영업이익이 아니고 손익으로 내려올 때 얼마나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자, 이제 또 재미있는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스킨앤스킨이라고 화장품 만드는 회사인데요. 제가 이 회사의 이제 재무제표 이제 손익계산서를 보니까 영업 손실이 한 60억인데 그 단기 손실이 한 278억 정도 났어요. 그래서 영업이익 아랫단에서 뭐 때문에 이렇게 뭐가 있었길래 단기 순손실이 크게 났나 보니까 기타 비용에 무려 이제 221억이 잡혀 있는 겁니다. 추적을 해봐야죠, 이제 영어로. 그래서 이제 재무제표 주석에서 기타 비용을 뒤져보니까. 기타 비용에 들어가 보니까 뭐 유형자산 손상 차손 한 67억. 근데 기타 대손 삼각비로 145억 있는 겁니다. 굉장히 금액이 크죠.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쫄래쫄래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기타 대손 삼각비를 이제 찾아서 이렇게 재무제표 주석을 막 뒤지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자, 매출 채권에 손실 충당금이 설정돼 있고 미수금에 손실 충당금이 설정돼 있는데 네. 불법 행위 미수금으로 145억이 있고 네. 손실 충당금으로 145억이 설정이 돼 있는 거예요. 네. 뭔가 그러니까 이 어떤 느낌이냐면 회사가 설정한 그 불법 행위 미수금이라고 하는 거는 네. 직원 중에 누군가가 불법 행위를 저질러서 회사가 손해를 봤기 때문에 그 직원한테 그 돈을 받아내야 되겠는데 네. 그래서 불법 행위 미수금으로 잡아 놓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 이거는 일단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좀 별로 없다.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잡아놓고 그냥 다 손실 충당을 시켜버린 겁니다. 그냥 충당금으로 잡아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건 뭐지? 이거 머리 털라고 처음 보는 건데 싶어서 이렇게 옆에 이제 이렇게 별표 찾아가 보니까 주석에 작년에 회사의 이제 전 고문이 마스크 유통 선급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가정해서 회사 자금을 횡령을 한 거예요. 해가지고 그 유명한 옵티머스 펀드의 뭐 상환 자금으로 유용을 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고문은 이 옵티머스 사건에 연루가 되어서 재판을 받았어요. 재판을 받으면서 제가 알기로는 징역형을 선고를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이 양반이 145억을 횡령을 했으니 받아내야 되는데 이 양반이 지금 감옥 가게 생겼잖아요. 받아낼 도리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일단은 회계상으로는 불법 행위 미수금이라고 하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전무후무한 계정으로 지금 처리를 해놓고 이런 거 대표님도 보신 적이 없었던 예, 저도 불법 행위 미수금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처음 그냥 회사에서는 그냥 미수금이라고 그렇지. 하고 살짝 뭐 가려놓고 근데 금액이 너무 크니까 근데 이제 이게 워낙에 큰 사건이고, 더군다나 이제 옵티머스 건이고, 네. 우리들은 정말 회사 입장에서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걸 강조하려고 하다 보니까 구태 앞에 불법행위라는 단어를 갖다 붙인 거예요. 그렇구나. 미수금 중에서도 이거는 불법행위다. 네, 아, 억울하다 이건 억울하다 거네요. 이겁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불법행위 미수금이다 그러면서 손실 충당을 다 의미가 없죠. 잡아놓고 바로 손실 충당으로 지금 제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요게 지금 그 회사 영업 손실 대비해서 단계 순손실이 굉장히 크게 지금 작용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여기 스킨앤스킨 뭐 주주분들 이거 사전에 알 수가 없습니다. 사전에 알 수가 없고 어차피 재무제표가 나와서 알 수밖에 없는데 뒤늦었기는 하지만 그래도 왜 이렇게 회사가 영업이익 대비해서 당기순이익이 이렇게 많이 깨졌는가, 이유가 뭔가, 또 기타 대손 삼각비라게 뭐고, 무슨 사유로 인해서 발생되었는가, 그 정도는 이제 알고 있는 게 좋죠. 네. 네네. 아, 상각한다는 얘기하는 참 뭐 좋은 얘기는 아닌데, 근데 이거는 네. 알아야 돼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일 첫 회 영상 제일 첫 페이지에서 제시했던 그 CS 윈드의 손익계산서고요. 그때 네. 1회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회사 2020년도 당기순이익이 표에 보시면 336억인데 네. 이 당기순이익이 다 귀속이 있더라. 그래서 309억은 지배기업 소유주 귀속순이익이고 네. 27억은 비지배주주 귀속순이익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한국말은 분명한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는 걸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배기업 소유주, 비지배기업. 네. 자, CS 윈드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조금 숫자라든가 이런 걸 가정을 해서 말씀드릴게요. 제 이름이 있네요. 네, 자, CS 윈드가 있습니다. 네. 여기 주주가 딱 두 사람이 있어요. 네. 효석이하고 수원이. 네. 효석이하고 수원이 이 두 사람이 여기 주주입니다. CS 네. 윈드의 주주입니다. 근데 CS 윈드는 밑에 지배하고 있는 회사가 있어요. CS 베어링이라고 60%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분이 한 60% 정도 되면 CS 윈드는 지배 기업이 되고 CS 베어링은 종속 기업이 되거든요. 네. 지배 종속 관계가 됩니다. 네. 이렇게 지배 종속 관계가 되면 연결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되면. 그렇죠. 예. 그러면 이 CS 베어링은 CS 윈드가 지배 기업이고 CS 베어링 자체는 종속 기업이 되고 이 지배 기업은 누가 소유하고 있느냐? 주주가 두 사람뿐이니까 효석이하고 수원이가 네, 지배를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효석이하고 수원이는 지배 기업 소유주입니다. 네. 지배 기업의 주인이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CS 베어링의 나머지 지분 40%는 또 다른 주주가 있겠죠. 아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달봉이하고 땡초가 40% 지분을 아하.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얘네들을 비지배 주주라고 하는 겁니다. 아하. 예. 그래서 CS 베어링에 대한
이 구조에서 달봉리하고 땡초는 비지배 주주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두 회사 간에 그 서로 간의 내부 거래는 없다는 가정하에 네. 연결 손익 계산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자, 이제 연말 결산을 했더니, CS 윈드는 순이익이 70만 원이다. 순이익이. 네. 그 다음에 CS 베어링은 순이익이 50만 원이다. 그러면 연결 손익 계산서를 만들면 두 회사 간에 아무런 거래 관계가 없다는 가정하에서는 그냥 합치면 됩니다. 원래는 좀 빼줘야 되는데 그건 원래는 이제 내부 거래는 그쵸. 조금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냥 CS 윈드 순이익 70만 원 더하기 CS 베어링 그 순이익 50만 원 해서 120만 원. 연결 단기 순이익은 120만 원이다. 자, 여기까지 됐는데 네. CS 베어링이 창출한 50만 원의 순이익 중에서 네. CS 윈드의 것은 60%인 그렇지. 30만 원만 CS 윈드 것이잖아요. 그치. 그러면 요 50 중에서 그 40%인 20만 원은 달봉이하고 땡초 몫이라는 거죠. 아하. 예, 그래서 지배기업 소유주인 효석이하고 수원이는 이 지배기업 소유주인 효석이하고 수원이가 주장할 수 있는 순이익은 자기들이 지배하고 있는 CS 윈드가 스스로 창출한 70에다가 더하기. CS 베어링 지분율 60%를 가지고 CS 윈드가 땡겨온 30, 그거 두 개를 합친 100에 대해서 효석이하고 수원이가 100은 우리 주주들 몫이야 하고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요게 이제 지배기업 소유주 귀속 순이익이고, 그 다음에 달봉이하고 땡초가 가져가는 그 20이라고 하는 거는 요게 이제 비지배주주, 다시 말해서 달봉이하고 땡초한테 귀속되는 순이익이다. 이렇게 구별을 하는 거죠. 이제 요게 왜 중요하냐면, 네. 자, 그 밑에 이제 예를 들어서 CS 윈드가 발행 주식 수가 100주다. 그러면 주당 순이익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CS 윈드의 연결 단기 순이익이 120이니까 120 나누기 발행 주식 수 100주를 하니까 12,000원이다.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고 지배주주한테 귀속되는 그 순이익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00만 원. 1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발행 주식수 100주를 나누었을 때 나오는 값 1만 원. 이게 CS 윈드의 그 주당 순이익이 된다는 거죠. 120으로 계산을 하면 안 되고 이 중에서 20은 달봉리하고 땡초한테 귀속되는 순이익이기 때문에 주당 순이익을 계산을 하려고 하면 CS 윈드가 100주를 발행했고 지배기업 소유주 귀속 순이익이 100이기 때문에 100만 원 나누기 100주를 해서 10,000원으로 계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CS 윈드를 다 들고 있고 CS 윈드가 CS 베어링을 100% 자회사로 가지고 있다. 그럼 네.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 100%니까. 그렇죠. 100% 가지고 있으면 뭐 완전히 다 가져가는 거죠. 근데 이제 자회사 중에서 뭐 딸봉이랑 달봉이와 땡초는 뭐 땡초 같은 얘네들이 끼어들고 거죠. 있으니까 그렇죠. 사실은 CS 윈드를 우리가 주식을 투자했어도 이만큼은 우리 게 아니라는 거를 그렇죠. 계산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네네. 네. 자, 우리 재무 상태표 보시면 일반적으로 그림을 이렇게 그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회계 그렇죠. 교육을 할 때 자산, 왼쪽에 부채, 자산 놓고 이제 부채 자본 놓고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 성립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자본은 이제 순자산이죠. 자산에서 부채를 뺀 값이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CS 윈드의 연결 이제 재무 상태표를 한번 볼게요. 이거는 재무 상태표입니다. 네, 재무 상태표로 넘어가서 자산이 있고 부채가 있고 자본이 있다. 그래서 뭐 자산에는 뭐 현금도 있고 매출 채권도 있고 재고 자산도 있고 무형 자산이 있고 부채는 이제 매입 채무, 회사가 필요한 이제 원자재 같은 거 사왔을 때 매입 채무, 그다음에 단기 차입금, 또 장기 차입금, 또 회사가 발행한 회사채 뭐 이런 게 있고 자본에 보시면 자본이 4,435억 원인데 이것도 나눠놨습니다. 아하.
지배기업 소유주한테 귀속되는 자본이 있고 비지배주주한테 귀속되는 자본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원리는 아까 손익계산서와 똑같습니다. 약간 이건 조금 더 이제 회계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제가 여기 회계적으로 복잡한 문제를 여기서 설명드리면 아마 들으시는 분들이 머리가 이제 어질어질 하실 것 같아서 우리가 손익계산서를 이해를 했기 때문에 재무상태표에 있는 자본 총계도 지배기업 소유주, 그러니까 효석이하고 수은이가 주장할 수 있는 자본의 값이 있고 달봉이하고 땡초가 주장할 수 있는 그 자본의 몫이 있구나.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지금 뭐 CS 윈드 같은 경우는 지배기업 그 귀속 자본의 숫자가 엄청나게 크고 비지배주주 자본의 숫자가 좀 작잖아요. 이런 경우는 뭐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그 탑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의 이제 2020년도 말에 그 자본 총계를 보시면 지배기업 소유주 자본 몫이 한 2천억 정도 되죠. 이 비지배 주주 몫도 작지가 않습니다. 한 1,400억 정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탑 엔지니어링이 지배하고 있는 종속 회사 중에 그 파워로직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회사 이익 뭐 외형 사이즈도 크고 뭐 회사의 이제 여러 가지 매출이나 회사의 이제 전체적인 자산이 탑 엔지니어링 못지않게 이제 큰 회사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더군다나 이제 탑 엔지니어링이 그 파워로직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지분율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30% 남짓 정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종속기업으로 예. 왜냐하면 30%만 가지고 있더라도 나머지 주주들이 뭐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더라면 자기가 충분히 이제 지배주주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심지어 SK 같은 경우는 SK텔레콤이나 많은 계열사들 지분을 20몇 %씩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배 종속 관계로 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탑 엔지니어링의 시총이 한 1,47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PBR 계산할 때 이게 주의하셔야 돼요. PBR 계산할 때 시총이 1,470억이니까 자본이 얼마지? 3,495억이네. 그러면 얘네 PBR은 0.4네 이렇게 하면 틀린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총이 1,470억이면 지배기업 소유주 자본 몫을 보니까 2,079억이네. 그래서 이제 이걸로 계산했을 때 나오는 0.7 요게 이제 맞는 PBR. PER이든 PBR이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지배기업의 소유주에 귀속되는 그런 자본이나 그렇죠. 이익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된다. 안 그러면 그냥 갑자기 너무 싼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 너무 소중한데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알찬데요? 이거? 너무 알찬데요? 알차다고? 네. 그래? 너무 알찬데요? 난 마음에 안 드는데. 왜요? 더 좋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뭐. 근데 어쨌든, 막, 콩짝콩짝 하니까 훨씬 더 재밌고, 이렇게 잘 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김수원 대표님이 너무 설명 잘해주셨어요. 비유도 설명해주시고 실제로 숫자를 보면서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이제 조금 어려운 개념이어서 이 부분은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특별한 예를 들어서 한 게 아니고 이제 CS 윈드라는 회사를 가져오셨어요. 김수원 대표님께서 이 CS 윈드가 가지고 있는 CS 베어링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CS 베어링을 CS 윈드가 60%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60%를 들고 있으면 사실 CS 베어링이라는 회사는 사실상 CS 윈드의 회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CS 베어링한테 가가지고 야, 네 회사 주인 누구야? 저희 회사 지분은 60%를 CS 윈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회사 주인은 CS 윈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면 이제 CS 윈드의 재무제표 상에 이제 CS 베어링도 이제 넣게 된다. 그래서 당기 순이익을 계산할 때 CS 윈드는 70만 원, CS 베어링이 50만 원 당기 순이익을 벌었으면 당기 수익이 120만 원이 될 텐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 120원이 사실상 CS 베어링이 번 50만 원이 전부 CS 윈드 거라고 얘기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겁니다. 잠깐만, 이 CS 베어링이 번 50만 원 중에서 이 60%에 해당되는 30만 CS 윈드 거고, 나머지 20은 60% 말고 40%를 들고 있는 달봉이와 땡초 거 아니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CS 윈드 거의 그가의 번 순이익은 실제로는 요 120이 아니고요. 120이 아니고 그냥 30만 더한 100이 된다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무제표나 이런 걸 보실 때 반드시 지배주주 귀속 순이익이라는 개념. 이게 저는 항상 이게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여기 지배구조 귀속 순이익이 뭡니까? 진짜 주주가 가지는 순이익 뭐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주주, 진짜 내 몫이라고 하면 되겠다. 내 몫이 뭡니까? 나의 몫이, 내가 지금 CS 윈드 주식 한 주 가지고 있는데 CS 베어링의 60%만큼 들고 와도 되는 거잖아. 그럼 계산해봐요. 내 거 몫 얼마요? 지배주주 귀속 순이익을 물어보신 건가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복잡하게 그럼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도 있겠을 것 같아요. 아니 뭐 복잡하게 이렇게 하냐, 그냥 CS 윈드 60%만 해가지고 이렇게 순이익 해가지고 딱 보여주면 되지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또 이게 좀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게, CS 베어링을 그러면은 매번 이 회사는 지분이 60%니까 그러면 여기에다가도 넣고 40% 있는 사람한테도 넣고 이렇게 되면은 이게 너무 복잡하잖아요. 일단은 그냥 여기다 탁 퉁쳐서 넣고, 그 다음에 지배주주 순이익,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이 밸류에이션 할 때는 요걸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지. 이걸 하나에 60% 이상, 50% 이상이거나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연결 재무제표를 한다라는 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재무제표 이름이 재무제표인데 이 앞에 연결이 붙어 있잖아요. 연결이 붙어 있는 이유는 뭐냐면, 니네 둘이 똑같은 회사잖아. 60% 들고 있는데 요 얘기가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이제 이번에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현대차입니다. 현대차의 포괄 손익계산서입니다. 우리 손익계산서 지금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단위는 억원이고요. 2019년, 2020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20년에서 우리는 지금 2021년으로 넘어가고 있죠. 이걸 지금 보면서 여러분이 보실 거는 실제로 재무제표를 보면서 이제 투자 판단을 하시거나 볼 때 어떻게 보시는지를 제가 설명해 주기 위해서 가져온 겁니다. 자, 조금 더 키워볼게요. 자, 매출액을 보면은 매출액이 2019년, 2020년, 2021년으로 갈수록 매출액이 늘긴 늘죠. 이게 보면은 105조, 103조, 이거 줄었네요, 이거. 2020년에 차가 상반기 때 코로나 때문에 안 팔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올해는 115조니까 대략 한 10% 이상 여기서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걸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출 총이익은 커피 판 돈, 커피 파는 데 들어가는 커피 원두 가격, 이거는 뭐가 될까요? 자동차로 따지면은 자동차 강판, 자동차 이런 자동차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을 뺀 매출 원가가 되겠죠? 이 매출 원가를 빼면은 매출 이익률이 대충 18.6%, 16.7%에서 이거 많이 올랐네요. 많이 올랐네요. 좋은 거네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현대차의 이익이 늘어나는 거는 우리가 보면은 영업이익이요. 지금 매출은 지금 105조에서 115조로 10조 늘었잖아요. 근데 이제 10조인데 10% 정도 는 거니까. 근데 뭐 10% 정도 늘었는데, 이거는 이익을 보면요. 2019년에 3.6조 원을 벌었는데, 근데 여기 보면은 7조 영업이익이요? 7조?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나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보니까 이 판관비를 보세요. 판관비가 똑같네. 여기서 이제 큰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보통은 제가 보면은 차가 많이 팔리면 판관비도 많이 팔릴 거 아닙니까? 근데 판관비가 그대로 유지가 됐다. 이걸 보니까 현대차가 왜 실적이 잘 나온다라고 보는 이유는 여기에 있었구나. 물론 매출 총이익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지만 판관비가 적게 든다. 다시 말하면은 이익이, 그러니까 차가 잘 만들어져서
마케팅을 많이 안 해도 차가 잘 팔린다라는 것이 이 그림을 통해서 보면은 알 수 있다라는 거고요.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은 금융비용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그 파이낸스, 그래서 이제 현대차 금융 부분이 꽤 생각보다 커요.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그 부분까지 뭐 저도 이제 까먹어가지고 설명 못 드리겠고, 이 부분까지 이제 봅시다. 오늘 배운 거예요. 배운 거. 그래서 이제 당기 순이익이 얼마냐 그랬더니 여기가 이제 3조, 그다음에 이제 6.5조 이렇게 돼 있네요. 그리고 당기 순이익률도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배웠던 부분, 지배주주 귀속 순이익은 2.8조, 2.9조, 그리고 5.6조다. 요 개념이 이 그냥 당기 순이익이라는 개념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다. 이게 우리는 PER이나 이런 부분을 보기 위해서는 요걸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비지배주주가 가지고 있는 이익은 요만큼이 됩니다. 비지배주주가 가지고 있는 게 꽤 많네요. 아마 이제 현대차가 들고 있는 연결 회사들의 이익이 좀 많이 늘어났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보시면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마지막에 순이익, 그러니까 재무제표상에 제가 보기엔 저는 이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지표 중에 하나가 이 에비타라는 개념인데요. 이 에비타라는 개념은 이 earning before interest and tax, 텍스하고 이자 빼고 남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영업이익의 개념하고 비슷한데, 여기에다가 earning before잖아요. 이 전에 이걸 뭘 떼기 전에 earning이냐면은 이자와 텍스와 그리고 DA 감가상각과 어모타이제이션이, 그래서 요 감가상각이랑 어모타이제이션은 현금 흐름이랑 관계가 없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감가상각은 아까 제가 요 그림 기억나시나요? 자, 요 그림으로 다시 넘어오면, 요 감가상각이라는 개념은 이거는 현금이 나가지 않아요. 현금은 이때 나가잖아요. 감가상각은 공장이 다 지어진 다음에 공장이 10년 만에 3조가 된다라는 가정하에서 그냥 현금 흐름은 나가는 거 없지만 그냥 까는 거, 그게 감가상각이라고 말씀드렸고, 그게 이제 여기에 감가상각을 빼기 전에 이익이니까 실제로는 요게 무슨 의미가 되냐면, 요거는 결국 이제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캐시플로우가 됩니다. 이게 바로 돈이, 네가 장사를 해가지고 돈이 얼마나 남았어. 그래서 순이익은 야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고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이러쿵 저러쿵 할 수 있잖아. 근데 진짜 돈이 얼마나 들어왔는지가 나는 더 중요하게 생각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도 이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저는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돈은 거짓말 안 해요. 돈은 거짓말 안 합니다. 이게 이만큼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자, 이게 이제 현대차의 손익계산서, 이게 SK증권 권순우 연구원이 해놓은 건데, 요걸 보면서 조금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거, 지금 3번에 걸쳐서 이렇게 배웠던 거를, 이거 보면서 이제 좀 감이 오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죠. 그죠? 많이 좋아진 겁니다. 이것만 해도 여러분, 제가 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또 말씀드릴게요. 호구 안 될 수 있는 방법. 이 재무제표를, 그러니까 뭐 어디서 누가 뭐 좋다는 얘기 들어왔는데 이거 보니까 당기순이익 보니까 이거 뭐야 이거 다 적자네? 뭐야 이거 판관비는 뭐야 왜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거 걸러낼 수 있다는 겁니다. 안 좋은 회사든 걸러낸다. 그 개념이 호구 안 되는 첫 번째 기준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재무 상태표로 넘어갑시다. 재무 상태표로 넘어가기 전에 그때 우리가 이제 배웠던 거 다시 한 번만 좀 복습해 볼게요. 자주 복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해가 돼요. 자, 요렇게 합니다. 재무 상태표에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뭐 가지고 있니? 그리고 이제 그 돈 뭘로 그거 만들었니? 빌려서요. 내 돈 내산인데요. 이렇게 얘기했고, 그리고 이제 이 옆에는 IS, 그래서 그 손익계산서죠. 그래서 매출, 그래서 매출 원가를 빼면은 OP 영업이익 나오고요. 영업이익 밑에 뭐 빼면은 순이익이 나오는 거죠. 순이익이 나오는데 이 순이익 중에서 일부 뭐 텍스도, 그러니까 이제 투자도 하고, 투자는 뭐라고 할까요? 캐펙스 아니면 뭐 등등등 유고 배당 이런 거 빼면 나머지 리테인드 어닝으로 해서 여기 들어온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은 요거는 이제 상태를 의미하는 거고요. 재무 상태표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손익이니까 너 돈 올해 얼마나 벌었니? 이거는 이제 뭐 전문 용어로는 이 상태를 말하는 거고, 이거는 올 한 해 동안 장사 얼마나 했니? 이게 성적입니다. 성적.
올해 이제 이 결과가 반영이 돼서 재무 상태표가 또 바뀌고 그런 식으로 바뀐다. 분기별로도 하고 연말에도 한 번씩 하는데 그런 현상을 이 그림으로 이제 딱 이해를 하시고 나서 우리가 지금 처음에 봤던 거는 이 재무 그러니까 손익계산서에서 돈을 얼마나 매출이 얼마나 나왔고 판관비가 어떻게 됐고 이익이 얼마나 됐고 순이익이 얼마나 났고 에비타는 얼마나 났어요.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순이익 중에서 일부 나오고 나서 여기까지 들어오고 재무 상태표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는 겁니다. 자 봅시다. 이것도 역시 현대차고요. 이건 재무 상태표입니다. 우리가 영어로는 BS 밸런스 시트입니다. 이 밸런스 시트는 크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 그림으로 생각을 해보면 크게 뭐가 있죠? A, L, E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A는 어디냐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A입니다. 자산 총계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그 돈 뭘로 했어? 네, 빌려서요. 여기가 부채 총계입니다. 그리고 여기 세 가지는 여기가 내 돈인데요. 여기 자본 총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 그림도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 거죠. A, L, N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Asset, Liability, Equity. 자, 여기까지 됐어요. 와, 자, 진짜 야,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줘 데가 있나? 진짜 이해되시죠? 알겠습니다. 자, 자산 중에서는 유동자산이 있고 비유동자산이 있어요. 유동자산은 현금이랑 현금성 자산, 뭐 매출채권, 매출채권 우리 배웠죠? 매출채권 상각. 이거 돈 이거 떼먹었네. 이거 열받네.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여기 제가 늘 말씀드리는 유형자산, 무형자산 여기 있네요. 무형자산.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실제로 재무제표에 나와 있는 무형자산은 믿을 게 못 돼요. 그래서 이제 재무제표에는 안 보여요 라고 얘기하는 그게 이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 무형자산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 다 더해보면 자산 총계가 나옵니다. 자산 총계를 보니까 295조, 223조. 그러니까 이게 대충 한 25조 정도가 늘었네요. 꽤 많이 늘었네요. 왜 늘었는지 한번 봅시다. 뭐가 늘었나 볼까요? 유동자산이 좀 늘었네요. 현금이 많이 늘었네요. 보니까. 와. 그죠? 8.6조에서 12.2조까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돈을 벌어서 현금으로 쌓일 거라는 가정을 여기다 좀 넣은 것 같습니다. 이게 실제로 보니까,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현대차는 지금 현금이 12.2조인데, 이거 이대로 가면은, 와, 20조? 너무 과도한 가정 아닌가 싶긴 한데 권순우 연구한테 내일 물어봐야 되겠다. 에비타가 그러니까 실제로 현금이 얼마나 쌓이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7조, 12조, 17조씩 돈이 에비타가 쌓이니까 이렇게 17조나 이게 벌어들이니까 20조까지 늘어난다라는 가정도 그 이익 전망에서는 가능한 거긴 하네요. 근데 항상 우리가 뭐든지 계획대로 잘 안 되니까 어쨌든 그때 가서 봐야 되겠지만 그런 내용들이 여기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무형자산은 보니까 요런 식으로 이제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형 자산으로 잡아놓은,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캐피탈라이즈, 자본화 라는 걸 할 때는 어디에 들어가냐면요.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이 자산 사이드에 들어간다. 자산 사이드에 들어간다. 라는 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 돈 어디서 났니? 그래서 이제 빌렸는데요. 이게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liability, 이제 부채에 해당되겠고요. 이게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단기 금융부채 이렇게 여러 가지 부채들 종류가 굉장히 많네요. 부채 종류는 11조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자본이 중요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네가 이런 행동을 해가지고 이런 사업을 해가지고 네가 돈을 벌고 뭘 해가지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네 손에 떨어진 돈은 얼마니?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자본이 되겠습니다. 순자산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순자산. 진짜 네 돈 뭐야? 네 돈. 진짜 그러니까 네 부채 빼고 진짜 네가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되겠고요. 자,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배웠던 게 또 나오죠. 지배주주 지분이 있고요. 비지배주주 지분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비율이 좀 다르다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자, 지배주주 지분은 여기에 이제 보면은 70조가 되고요. 여기는 6.3조가 됩니다. 이거 두 개 합치면은 76조가 되지만 실제로 지배주주 지분 여기에 있는 이 값이 북밸류예요. 우리가 밸류에이션 할 때 뭐 하죠? PER 하죠.
그때 이제 PER 할 때는 여기 어닝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 어닝은 내년에 돈을 얼마나 벌 것 같아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요 P는 항상 이거는 그냥 주가예요. 주가. 시가총액이 되는 거니까 P는 그냥 주가고 여기는 이제 어닝인데 이거는 내년도에 얼마를 벌 것 같아요? 라는 질문이죠. 그리고 PBR도 역시 마찬가지로 PBR도 내년도에 돈이 네가 결국은 돈이 얼마나 남을 것 같아? 라는 질문인데 자 먼저 이것부터 볼게요. PER 할 때 요거요. 요거를 한번 찾아봅시다. 재무 손익계산서에서 자 뭘 찾아야 되나요? 자 이 손익계산서에서 자 보시죠. 자 이걸 찾아보세요. PER 할 때 요거 내년도 어닝 어디 있습니까? 자 어디 있나요? 어디 볼까요? 2021년이니까 내년도니까 2022년을 봐야 되겠네요. 내년도 2022년에 어디 있나 이렇게 보니까 여기 있다. 7.4조 맞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강의를 안 들으셨다면 맞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강의를 들으셨기 때문에 요거는 땡. 왜 땡이에요? 아니 왜 땡이야? 지배주주로 보셔야죠. 이게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여기에 들어갈 거는 여기 6.5조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순이익을 PER로 계산할 때는 요 값으로 나누는 거다. 요게 아닙니다. 그냥 단기순이익 그냥 보시면 안 되고 지배주주를 보셔야 된다라는 게 좀 중요한 거 오늘 강조해서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PBR도 봅시다. 이거 북밸류 이거 뭘 봐야 됩니까? 라고 얘기해 보면 자 북밸류 뭡니까? 자 이번에는 안 틀리시겠죠? 자 여기 이제 어닝 에쿼티 여기 있고요. 자본 총계니까 자 이거 아닙니까? 요거 8.9조? 89조? 땡. 그럼 안 되죠. 또 지배주주 자본인 요겁니다. 요거 한 10% 정도 차이 나네요. 자세히 보니까 그죠? 10% 정도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10% 정도 차이 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89를 뭐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이 현대차가 지금 시총이 얼마인지 잠깐 볼게요. 지금 1.2가 깨졌네요. 아무튼 지금 제가 이제 녹화하는 시간은 지금 자본시장이 지금 험악한 상황입니다. 현대차의 시총을 좀 지금 한번 봐보겠습니다. 시장 분위기는 좀 안 좋지만 뭐 우리는 48조입니다. 48조. 그래서 이제 자본 대비 이익이 얼마나 이런 식으로 계산할 텐데 요거를 89조로 하느냐 아니면은 80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값이 좀 많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시가총액이나 이런 부분들 계산할 때 현대차랑 이렇게 설명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여러가지 설명을 많이 드려서 뭐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 뭐 이렇게 복잡해 안 할래 나 그냥 오늘 결정했어. 내가 그동안 고민 많이 했는데 난 베타헌터 될 거야. 나 안 해.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어서 제가 오늘 좀 자세하게 설명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오늘 좀 강의는 좀 길지만 여러분들이 꼭 보셔서 꼭 여러분 걸로 만드시기를 응원하고 그런 마음으로 조금만 힘내서 좀 따라와 보시죠. 다음 주에 이제 재무제표 2시간 더 하면은 이제 좀 마무리가 될 텐데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이걸 대단한 그런 건 아니지만 적어도 최소한 어디 가서 주식 이호석 아카데미로 배웠는데 나 이거 이호석 아카데미 다 들었어 만점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방구 좀 끼려면 이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이 정도는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좀 어렵다고 하시면 좀 찾아보시거나 아니면 질문을 좀 해주세요. 야 이호석 나름대로 비유도 들어가지고 설명해가지고 알아듣는 것 같기도 한데 너무 많이 어려운데 이런 댓글 달아주세요.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설명을 또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졌는데요.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주말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